안녕하세요. 외계인 2의 원피스 분석 챕터 2 포세이돈에 대하여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원피스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 세계관의 바다에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가볼게요. 자, 롱링롱 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롱링롱 섬은 자, 이렇게 생긴 섬인데요. 10개의 섬이 원형 대열을 이루고 있는 섬으로 1년 중 하루 해수면이 낮아질 때 서로 이어져 있는 길이 드러납니다. 이웃 섬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섬들 간의 간격이 상당히 먼 듯합니다. 이 롱링롱 섬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시면 이 톤지토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톤지토 할아버지가 이제 말을 해줘요. 이 섬은 원래 기다란 링 모양의 섬인데 평소엔 바다로 인해 10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지. 자, 그런데 1년 중 하루 해수면이 낮아질 때 우리는 다음 섬으로 이주를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1년 중 하루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자연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이게 자연현상이라기보다 인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1년에 한 번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워터세븐입니다. 워터세븐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바다의 도시입니다. 간조와 만조 차이마저 거의 없는 심각한 평화. 여기도 1년 중 하루 극심한 이 간조, 여기는 해변이기 때문에 이제 간조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극심하게 이제 썰물 현상이 나타나서 물이 갑자기 싹 빠졌다가 뜨거운 남풍이 갑자기 불어온 직후에 초대형 해일 아쿠아 라구나가 온도실을 덮쳐서 쓸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닥터 베가펑크가 세계가 물에 잠긴다는 말과 함께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죠. 그때 이제 세계가 물에 잠긴다는 말을 들은 파울리가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워터 세븐 같은 만조와 간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물에 잠긴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혼잣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울리의 혼잣말을 들어도 이 워터 세븐에는 간조와 만조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롱링롱 섬과 이 워터 세븐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공통점이 그냥 딱 보이죠. 1년에 하루 극심한 썰물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워터 세븐에 아쿠아 라구나가 이제 덮치는 이 워터 세븐에는 좀 특이점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결론으로 좀 보자면 원피스 세계에는 비정상적인 조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을 공전하며 자전하는 우리 행성, 그리고 우리 행성을 공전하는 달. 현실과 같은 조건이라면 이 간조와 만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1년에 하루라는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추측을 해본 결과 이 원인은 바로 캄벨트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조석 현상이 뭔지 우리 자세하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조석 현상이란 이 간조와 만조, 즉 밀물과 썰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달의 중력과 우리의 행성의 자전 관성에 의해 달을 보는 쪽과 그 반대편 쪽으로 바닷물이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간조와 만조로 나뉘고요. 이 만조는 물이 높아지는 곳이고 이 간조는 물이 낮아지는 곳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달을 보는 쪽과 달의 중력에 의해 이제 달을 보는 쪽이 물이 높아지고 그 반대쪽은 이제 회전 관성에 의해서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하루에 각각 2번씩 만조와 간조가 각각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정상적인 조석 현상의 근원을 알고 이 행성을 다시 바라보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바다의 문제의 원인이 보입니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행성을 봐보세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조석 현상의 자연스러운 그 조석 현상의 그림을 보시고 가운데 있는 행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이 조석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이 보여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캄벨트의 위치상 캄벨트에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초거대 해왕류들은 달의 중력과 자전 관성에 의해 쏠리는 바닷물의 흐름 자체를 막아서게 됩니다. 자, 지금 저 이 밑에 행성을 보시면 노란색 줄 2줄, 저 캄벨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해왕류들이 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라면 이 조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저 해왕류들이 있는 저 가운데 그랜드 라인 쪽으로 바닷물이 쏠려야 돼요. 그런데 해왕류들이 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쏠리지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초대형 해왕류가 2줄로 줄지어 집중 서식하며 이 캄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이제 인위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이 해왕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옛 포세이돈이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해왕류들이 저기에 있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해왕류들이 그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저 캄벨트로 인해 이 조석 현상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추측대로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아쿠아 라구나는 왜 발생되는가? 워터7에 1년에 한 번 갑작스러운 초대형 해일은 왜 몰아닥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쿠아 라구나의 발생 원인의 키는 뜨거운 남풍이 불어온 후에 덮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는 즉 뭔가 인위적인 어떤 순서에 의한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자, 남풍이라는 단어에 따라 워터7 남쪽을 보면 임펠다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임펠다운 그림입니다. 임펠다운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아쿠아 라구나 전에 불어닥치는 뜨거운 남풍의 원인과 아쿠아 라구나의 원인 그 자체로 단정짓기에 충분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임펠다운에는 레벨 4 초열 지역이 존재하는데 건물에 대한 열 손상 없이 레벨 4 초열 지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냉각수로 그 열을 흡수시켜야만 해요.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임펠다운 자체가 흐름이 있는 이 바닷물에 대부분 잠겨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냉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임펠다운이 위치한 곳은요. 바람도 파도도 없는 캄벨트입니다. 즉 주변의 바다가 멈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즉 임펠다운은 주기적으로 뜨거워진 주변 바닷물을 물갈이해야만 해요. 이 환경 조건으로 인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뜨거워진 바닷물을 대량으로 빨아들여서 뜨거운 증기압을 이용해 워터7 방향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증기압을 이용해 쏘듯이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먼저 워터7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초대형 해일인 아쿠아 라구나가 워터7을 덮치는 거죠. 이 논리라면 롱링롱 섬에 1년에 하루 있는 이 썰물 현상,
조석 현상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워터 세븐의 극심한 썰물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는 거겠죠. 즉 이렇게 되면 아쿠아 라구나는 조석 현상이 아닌 겁니다. 인위적인 현상이에요. 이 임펠다운만 아니라면 아마 롱링롱과 워터 세븐은 1년 내내 평화로운 바다가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바다는 그렇게 평화로워서는 안 돼요. 원래. 한 번씩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파도가 쳐야 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인은 캄벨트로 추측이 되고 여기에 반론이 될 수 있는 아쿠아 라구나의 존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고대병기, 이 포세이돈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냐? 바로 이겁니다. 바다의 힘, 기조력, 즉 조석 현상이 캄벨트로 인하여 속박되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캄벨트를 해제하여 바다의 힘인 기조력, 즉 조석 현상을 올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 누가? 포세이돈. 해왕류들을 움직이는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해왕류들을 통제하는 이 태생적인 지배권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이 포세이돈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초고대 해왕류들까지 지휘하여 바다의 움직임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힘을 가진 자는 몇백 년에 한 번 태어난다고 전해지며 태생적 지배권인지라 평화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재배권을라고 썼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 힘을 가지게 된 자가 세상에 원한을 품는다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게 태생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야 호디, 이 어인선편에 나왔던 호디처럼 태어나자마자 인간들이 어인들을 핍박했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고 자라왔다면 아마 인간 세상을 이 해왕류들을 통해서 쓸어버렸겠죠. 그런 얘기를 여기 담아봤습니다. 포세이돈이 아주 위험성에 대해 한번 담아본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조금 뜬금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뭔가 무슨 기조력, 무슨 조석 현상, 갑자기 뭔가 이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근데 공교롭게도요, 모든 고대 병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다 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그 고대 병기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편에 속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런 그림 자료와 설명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기대를 안 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구독, 추천,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 다음부터 더 점점 재밌는 것들로 이어지니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챕터를 더해 갈수록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포세이돈의 분석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챕터 2 여기서 끝내겠고요. 구독, 추천, 알림 설정, 댓글 응원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여러 가지 코멘트들도 너무나 환영합니다. 예, 그럼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